자, 이제 명품 기본이론 제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닙니다. 자, 이제 2강은 어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또 난관이 되고요. 장기적 차원에서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십니다.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휘 영역 좀 차근차근 정말 유형 해설서에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어휘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오직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부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추가로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영역 크게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군요. 그중에 어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국어 60만 개, 최대 70만 개의 어휘라고 하는데요. 국어의 어휘를 외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가볍게 이해하는 정도로만 합니다. 저도 예전 제 수험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영어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국어에 투자해달라. 왜냐하면 영어는 단어 찾고 막 외우고 이런 걸 늘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 왔는데 국어는 모국어라는 이름으로 다소 안일하게 그리고 좀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들어봤어 이 정도. 그냥 대충 이해해 이 정도에서 우리가 끝나지 그걸 일일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어휘의 사전적 의미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뒤에서 8대 팁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맥적 의미입니다. 우리 어휘는 대부분 예시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그래서 그걸 용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어휘는 긍정적인 성격의 어휘도 있고 부정적인 성격의 어휘도 있고 물론 중립적인 어휘들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긍정인 것과 부정인 것을 잘 구별해서 그 문맥의 쓰임으로 묻는 어휘 문제, 바로 뒤에 회자 같은 거, 즉 칭찬의 말에만 쓴다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어휘 간의 의미 관계입니다. 가장 좀 일반적이고 쉬운 문제일 수 있으나 개념을 잘못 파악하면 범주, 카테고리라고 하는 영역을 착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의 관계이지 아니면은 포함 관계 또는 상하이 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은 반대 관계인데 또 중간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 중간항이 있는 반대 관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어휘 간의 의미 관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동음이의어냐 다이어냐, 즉 우연히 소리가 같고 뜻이 전혀 다른 것, 이것은 동음이의어. 특히 한자가 달라요, 장단음이 달라요. 모두 동음이어죠. 눈에 눈이 들어가고 말이 말을 하고 밤에 밤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동음이의어라고 하고요.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뜻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 이것을 다의어. 그래서 다이어는 뜻이 많다, 동음이어는 뜻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속담 및 관용 표현입니다. 속담도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속담의 개수가 9,603개입니다. 9,603개, 하루에 10개씩만 외운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300개입니다. 1년에 3,600개입니다. 3년 내내 외워야 9,603개를 외운다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속담이나 관용어는 정답률이 아주 낮지는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한자성어 같은 것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속담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또는 낯선 속담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외워야 되는 속담들 시험 문제를 통해 확인하거나 동시에 여러분도 국립국어원 역시 늘 우리가 제일 친해야 되는 국립국어원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속담 부분을 틈틈이 이렇게 앱을 통해 보시는 것도 더 편하고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영어의 이디엄이라고 하듯이 수거라고 하듯이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것을 관용어, 관용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한자성어 같은 것도 시험에 특히 어휘에서 또 공부를 해야 돼서 한자성어도 기본적인 400개, 한자성어 400개 정도를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또 진행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순화라는 것도 외래어의 순화가 있고요. 아니면 한자어의 순화, 특히 일본어의 잔재들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순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특정 영역에서는 일본어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순화어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국어 사전입니다.
이게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사전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을 제가 대표로 받았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사전을 막 선물로 많이 학교에서 주었었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전이 한 3권 있었어요. 집에 하나 있었는데 제 책상 위에도 하나가 있고요. 사실 제 화장실에도 사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를 보면서도 사전을 계속 찾아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휘를 찾고 또 한자도 찾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제가 있는 학원에도 이렇게 사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표지가 없어졌더라고요.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특히 이 끝이 떨어지고 해지고 낡아지고 아예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의 직업적인 가보로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었지라고. 이 사전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과거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의 현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국어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역시 본인들만의 사전을 정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가깝고 편한 앱이 있지만 앱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정리하고 암기하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전을 보면서 정말 국어의 어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다에 좀 자부심 있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워킹 딕셔너리가 걸어다니는 사전이 저도 제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휘의 사전적 의미부터 가볍게 시작을 할 겁니다. 고난도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것은 한자의 표기, 그리고 고유어입니다. 우리는 16번, 17번, 18번, 19번 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거의 랜덤처럼 우리 학생들이 그냥 찍기 차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좁혀야 합니다. 전에는 몰라서 그냥 찍은 거라면 공부에서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좁혔다, 이렇게 가줘야 여러분도 좀 뿌듯합니다. 진짜 한자는 평생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수학 같은 과목은 실생활에서 어떤 전공 직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 활용이 거의 안 돼요. 근데 국어는 모든 게 국어잖아요. 문자 하나 보낼 때도 학생분 중에 저희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카톡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다 지키시나요? 당연하죠. 마땅히 그래야죠. 국어 선생님이니까. 정말 국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수험 기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안에는 국어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휘만으로도 15문제, 우리 책에 보니까 14문제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54회 기준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전적 의미 중 특히 고유어와 한자어가 늘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고유어는 기본적으로 한 200개 정도의 기본적인 기출문제들과 500개 정도 되는 낯선 고유어들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있고, 아니면 토클이라고 하는 국어 인증시험, 국어 능력 인증시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공무원 시험들도 있고, 퀴즈 같은 데서도 상당히 잘 나오는 고유어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저도 예전에도 정말 이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시사상식 같은 거 이렇게 막 공부할 때도 보면 어휘 같은 거, 진짜 상식적인 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들, 이제 도금과 표기가 포함이 된 거죠. 자, 다양한 역시 의미들을 고유어 한자와 혼동하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한글 맞춤법 57항, 원래 한글 맞춤법 제57항에 나와 있는 사례가 63개 정도 나오는데요. 63개 이상이 되어 있는 어휘를 역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은 표기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두 개씩, 심지어는 3개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지향은 무엇이고 지양은 무엇이냐, 아니면 지향의 동음이어는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 경신은 무엇이고 갱신은 무엇이고, 일절은 무엇이고 일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한글 맞춤법에 없지만 추가로도 공부해야 될 특히 한자어들이 그런 게 많고요. 어휘 간의 의미 관계 했고요. 특히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뜻이 많으면 다이어,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대된 게 다이어라고 했고요. 동음이어는 우연히 소리가 같고 전혀 뜻이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동음, 이의, 줄여서 이의어라고도 합니다. 자, 그처럼 속담도 있어요. 고사성어, 한자성어, 사자성어, 관용 표현들, 마지막 국어 순화와 관련된 이런 영역들이 어휘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역시 저만이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어휘의 8대 팁이라는 것을 아까 듣기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먼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기, 정리하기, 암기하기.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일일이 그걸 왜 찾아봐? 아는데.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기본 해설서, 유형 해설서에는 일일이 그렇게 해설들을 넣어주지 않아요. 정답만 그냥 한 줄 정도만 써주지 오답은 뭐 특히나 나와 있지도 않아요. 책의 구성상 되게 불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너덜너덜하고 해진 찢어진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가깝게 친근하게 찾아본 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진짜로 우리가 문서에다 막 다 쳐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진짜 정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붙여넣기 해서. 다만 그냥 단어만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리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전적 의미도 기본이거니와 플러스 예문까지. 그래야 이게 예문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이제 한자가 있으면 한자를 당연히 찾아야죠. 고유어라면은 한자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말의 3분의 2 이상인 한자어가 관건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고유어도 3분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을 때 약 30% 정도를 고유어라고 하는데 그 고유어도 마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외우셔야 돼. 역시 객관식이기 때문에 외우더라도 좀 유연하게 첫 글자를 가지고 외우거나 연상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외우는 게 훨씬 좋죠.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하다 보면 찾게 되더라고요. 확실한 건 방법이 있어서 찾는 것도 있지만 노력하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이런 방법으로 외워라 이렇게 했던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요. 그렇다 보면 나만의 방식이 생겨요. 다행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타적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배워서 남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팁들을 잘 들어서 청출어람이 되면 좋습니다. 자, 사전 찾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고유의 사전적 의미, 문맥적 쓰임, 예문 확인하고 고유어에 한해서 자, 한자어라면 당연히 의미와 쓰임을 알아야 되지만 숨어있는 한자까지 당연히 직접 손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출어휘를 정리해야죠. 우선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예시가 많다 보니까 그 어휘들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어휘. 우리 책에도 쭉 단어들 툭툭 던져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잠시 후에 일부는 제가 확인하고 시간상 다 못하는 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료이니까 저의 인생을 걸고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잘 소중하게 관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휘도 고유어나 한자 등을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옛날 같으면 저도 다 공책에다 정리를 했었는데 그 공책에 정리할 때는 띄엄띄엄 예를 들어서 맨 앞부분은 고유어 했으면 한 3분의 1 정도를 비워두고 그 다음에 3분의 1 이후 지점에서는 한자어 그러면 한자어 하고 마지막 뒤에 남아있는 마지막 3분의 1 지점은 한자만 따로 적어서 표시를 해두시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포스트잇, 붙임 쪽지를 통해서라도 표시하시고 그래서 결국 차근차근 늘면 되게 뿌듯해요. 나만의 노트를, 나만의 공책을, 나만의 사전을 만들었다는데 어떤 뿌듯함이 옵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99% 이음절 한자입니다. 3음절도 있어요. 4음절에 이상 넘어간 한자 성어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90% 이상이 이음절 한자어기 때문에 두 글자 친숙하게 보시고 또 꼭 한자 있으면 한자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한자의 부수가 214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천자문에서 1800자, 2500자 이런 이제 실용 한자, 상용 한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자 급수 기준으로 약 3급 정도에 해당이 되네. 그래서 한 2500자 정도만 돼도 진짜 많이 아시는 건데 예전보다는 이제 한자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면서 공부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한자가 문맹 수준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자에 대해서 괜히 불안해하거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도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몰랐다, 이름도 못 썼다 이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자의 부수 214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불화변이냐, 사람인 변이냐, 마음신 변이냐 아니면은 무슨 이것이 어떠한 병과 관련된 부수이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부수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뜻과 그리고 한자의 표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214개의 부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상용 한자들은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양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해야 할 비슷한 한자어 아까 이야기했던 한글 맞춤법 57항에 나와 있는 것 중에도 한자어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단어만 정말 뭐 페이지가 막 다 늘어나면 안 되니까 단어만 툭툭 던져놓은 것도 있어서 잠시 후 일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자의 동음, 이의어 엄청 많잖아요. 기출문제로 나오듯이 고수. 근데 고수라는 것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높을 고자에 전문가의 고수도 있을 것이고 북고자에 북을 치는 사람의 일고수, 이 명창할 때 고수도 있고 자기의 입장을 굳게 지키다, 굳을 고자를 쓰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렇게 하는 동음, 이의,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를 직역하는 게 결국 정의예요. 직역하기 위해서는 원래 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에 중요한 한자성어, 속담, 관용구 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한자성어 400개, 속담은 9,603개, 고유어도 원래는 신체 관련, 눈, 코, 입, 손, 배, 발 이런 다양한 신체 관련 관용어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우선순위도 순어가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듬은 말이라는 게 홈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늘 들어가 보셔서 어떤 말들을 순화했는지 이런 게 결국 무슨 뭐 스크린 도어가 그래서 안전문이구나 차단문인 줄 알았더니 안전한 게 스크린 도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팝업창이라는 게 알림창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가야 되는 게 끊임없이 우리 국어에 대한 관심 끊임없이 모든 생각이 국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제가 8대 팁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는데요. 시작은 고유어입니다. 워낙 뭐 고유어의 범위가 넓고 어떤 양이 정해진 게 아니죠. 범위가 어디예요? 없어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게 범위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나오는 낯선 고유어들의 작은 관심을 꼭 예문과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있는 고유어들을 쭉 정리하고 뒤에 기출문제와 함께 나온 것까지 1번 문제까지 포함해서 15번이겠죠. 정확한 16번 문제겠지만 그 뒤에 한 문제를 포함해서 보았더니 한 5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는 한 52개, 51개 정도 되었겠죠. 그것들을 우선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예시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그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나온 어휘가 다시 활용되는 경우를 뒤에 간합산이 같은 걸 통해서 또 보게 돼요. 53회에 나왔던 오답으로 나왔던 5번의 선지가 54회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16번의 정답으로 간합산이가 나와요. 이 정도로 나온 어휘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에오라지 글자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로지 그런 말이죠. 글자 모양이 겹쳤어요. 그렇죠? 겨우라는 뜻도 있고요. 오로지 있죠. 에오라지 이것뿐이다 이렇게 할 때. 자, 또는 뭐 단어 중에서 자꾸 계속 곰비 인비 이런 말들도 곰비 인비라는 게 이제 표준어. 고에는 곰비 인비라는 거였고요. 또는 뭐 음식 같은 거 푸지다, 많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자, 단어들 중에 푹하다, 이게 계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겨울 날씨가 따뜻하다. 근데 이제 겨울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없어요. 봄인데 여름인데 가을인데 오늘은 날씨가 푹하다. 절대 안 돼요.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다. 이렇게 계절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흰소리, 위험한 건 희다, 하얗다가 생각이 나요. 화이트 전혀 아니고요. 흰소리의 어원은 힛덥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힛덥다라고 하는 것은 실지보다 과장이 심한 거예요. 이런 것을 힛더운 소리를 잘한다. 요즘 느낌으로 보면 약간 허세 부리는 거 이런 게 그는 평소에 힛더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 흰 소리를 잘하는 사람. 최만식의 소설 논리학이라는 소설에 한덕문이라는 한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조롱해요. 아유 저 한덕문, 한생원은 또 힛더운 소리 하네, 흰 소리 하네 이렇게 합니다. 실지보다 과장이 심하다. 그렇죠? 자, 또 단어 중에서 일부 찾았어요. 입찬소리. 이게 소리와 겹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입찬소리는 표준어 26항에 나오는 복수표준어 입찬 말이라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입찬소리는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 내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찬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 입찬소리를 왜 무덤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함부로 장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나 반드시나
무조건이나 이렇게 우리가 단언을 하는 부사들을 쓰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흰소리, 입찬소리 이것만 구별해도 매우 좋은 사례 어휘가 되겠습니다. 짜장, 짜장면의 짜장이 아니에요. 참고로 2011년 이후 복수표 준어 자장면, 짜장면 이건 뭐 둘 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추가 표준어까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이라는 뜻이에요. 정말이라는 부사입니다. 역시 김유정, 우리 고유어 중에 제일 많이 또 고유어로 활용이 되는 소설가가 김유정이에요. 그리고 이효석도 있습니다. 30년대 염상섭도, 최만식도, 김동인도, 현진건도 우리가 어휘 문제 다 나오긴 하는데요. 고유어 문제는 참고로 사전에 있어야 돼요.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없는 어휘는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짜장이라는 말도 김유정 소설에서 과연, 정말 이렇게 많이 쓰여요. 자, 이렇게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고요. 푼푼하다도 넉넉하다. 어휘 간의 관계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설렁탕을 사들고 가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아내가 설렁탕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느낌은 쎄했어.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결국 아내가 죽은 운수 나쁜 날. 반어적 제목이잖아요. 이때 푼푼하다라는 건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어휘 간의 관계로도 엄청 중요해요. 자, 생기긴 생겼는데 대 생긴 것. 이건 접두사 대가 붙은 파생어예요. 접두사 대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완전한, 불충분한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그럼 이 접두사의 성질만 알아도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좀 뭔가 불완전하게 생긴 거예요. 감자 같은 게 생겼는데 우리가 못생긴 감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대생긴 감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감자를 익혔는데 대 익었다. 그러면은 조금 덜 익은 거죠.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대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히 알지 못한 거죠. 불완전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공부하면서 대알면 안 된다는 거. 식자우환이 어설프게 알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듯이 접두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여러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어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문법과 어휘가 또 연계되죠. 접두사예요, 파생어예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뭐 많은 단어들이 지금 보입니다만 시간상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또 느끼는 게 있으시죠? 오, 선생님, 정말 단어 빨리 한 번이라도 설명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다 못하는 건 자료,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54회 이야기를 했던 고난도 문제, 16번의 고유, 항상 16번은 정형화된 고유어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핵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에 보니까 사람과 관련되는 단어가 있고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어요.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게 오지랖이죠. 오지랖은 본디 우도새 앞자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관용적 표현으로도 잘 나오는 오지랖이 넓다. 우도새 앞자락이 넓다라는 거는 막 쓸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는 거죠. 간섭한다는 거죠. 관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관용적 표현으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 이것은 신체의 부분도 아닌 그냥 우도새 앞자락이라는 옷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전엔 이런 게 신체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학생들이 또 낚이기도 했어요.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5번의 간합산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 똑같은 예들과 시험에 우리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간합산이 같은 도시 사람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도시 사람들을 살짝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남의 일에 지나치게 아까처럼 말하면 막 뭐가 어쨌다더라 뭐 이런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막 이렇게 말을 수다스럽게 짓거리면서 괜히 막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같으면 나쁜 의미로 막 씹어대고 막 그 사람을 구설수에 올리고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는데 이런 게 간합산이 같은 도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디에 나왔다고요? 53회에 16번에 5번에 오답으로 나온 사례였어. 그런데 이게 다시 54회에 똑같이 16번에 5번에 정답으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정답률이 엄청 낮아요. 정답률이 막 10%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바로 앞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기출문제를 구하지 못하고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거듭 이야기지만 사이비 문제, 유사해 보이지만 아닌 것 이런 사이비 문제만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 때 강의와 함께 꼭 공부하시라고 반복해서 요청드립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요. 이 허릅숭이라고 하는 말이 허릅숭이는 약간 낮추어서 일컫는 어떤 사람이기는 한데요. 낮잡아서. 그럴 때는 실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때 실답다라고 하는 게 약간 미더운 거. 이를 되게 열매실자를 썼으니까 꽉 차 있어. 우리가 미덥다라는 말 있잖아요. 미더운 건 좋은 거예요. 믿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참 미더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미덥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허릅숭이라고 하는 게 실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건 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더운 데가 없어요. 실답지 않아요. 허릅숭이고 부정적인 의미기는 하죠. 자, 만무방이라는 것도 역시 김유정의 소설 제목이잖아요. 만무방, 막돼 먹은 사람. 예의와 염치가 없는 사람을 만무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무방이에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방언이긴 하지만 하루방, 그럼 할아버지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김유정 소설에 의하면은 자기 논의 벼를 훔쳐야만 하는 가난한 소장농의 이야기. 응칠이 응호 형제가 나오면서 그들은 자기 논의 벼를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응칠이는 그래서 결국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의하면은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소장농에 대한 어떤 비애, 이해를 하는 거지. 진짜 막대 먹은 놈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제 맞춤법으로도 나오고 띄어쓰기로도 나온 게 막돼 먹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돼 먹은 영애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기본형이 되면서 막 되어 먹은 것이 준말이 되어서 표기상으로 되를 이중모음으로 축약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 막돼 먹은 사람을 만무방, 예의와 염치가 없다 이렇게 했고요. 농투성이는 그냥 농부를 낮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농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 한 문제예요. 단지 한 문제일 뿐이지만 저는 이런저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학 이야기 끌어옵니다. 어떤 고유어기 때문에 예문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자어 문제로 우리가 이제 유형 해설서로 갑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유형 해설서는 이렇게 한 문제씩 유형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제 기출 문제 강의할 때는 정말 다 100% 제가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이런 건 다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두 가지 교재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자의 사전적 의미였고요. 이건 제가 OT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라서 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 옳지 않은 지향, 사족, 백미, 치부, 선풍입니다. 자, 그때 동음이어가 있다 보니까 주의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때 지향의 한자로는 누구나 다 아는 뜻지자, 향할 향자이므로 뜻과 관련된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용은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 동음이의어. 결국 전혀 관계없는 두 개의 한자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손가락지, 가리킬 지자에 향할 향자를 쓰는 지향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문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지향했어요. 왼쪽으로 아니면 산 정상으로 지향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리키는 방향, 지정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전에도 유일하게 나와 있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가리킬 지자를 쓰는 지향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지향이라는 것은 뜻을 세워서 향해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거죠. 민주주의를 결국 뜻을 세워서 향해 갈 것이며 아니면은 선진사회를 지향하고 합격을 지향하고 여러분은 1급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세계를 지향 이럴 때 쓰는 동음이의어. 반면 전혀 관계없지만 발음상 유사했던 지양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때는 그칠 지자에 날릴 양 또는 오를 양이라고 하는 어떤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가는 지역감정은 지양, 이기주의는 지양, 아니면 변증법의 원리, 변증법의 지양을 통한 통합 이럴 때 쓰는 지양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뱀 다리에서의 사족이 화사첨족이라는 한자성어의 준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뱀 그림을 그리는데 다리를 더해 넣었어요. 말 그대로 쓸데없는 군짓, 우리 접두사 군을 썼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하는 게 이건 사족인데 안 붙여도 됐는데 이건 사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줄여서 화사첨족에서 온 말이 되고요.
자, 백미도 흰 눈썹입니다. 삼국지의 등장인물 마량이라는 마씨 형제. 이 마씨 형제 중에 어울리는 두 개의 한자성어 마량의 백미가 있고요. 막내 동생이라고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어서 말해야 되는 막내 동생 마속이 있죠. 그래야만 울면서 마속의 목을 뱉다.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벌여야 한다고 했던 읍참마속까지 한자성어로 연결되는 인물, 형제들인데요. 하얀 눈썹입니다. 사실 백미라는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원래는 같은 말 낭중지추라는 말이 한자성어로 활용이 되겠죠. 흔히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라고 불리는 유능한 사람은 속에 숨어 있어도 자연히 그 존재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했던 낭중지추입니다. 자, 이것이 백미도, 특출도, 철중쟁쟁도, 군계일학도,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말도 모두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운데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고요. 치부에 동음이어가 많지만 부끄러울 치자의 부분이니까 부끄러운 부분, 그대로 직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불치하문이라는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울 치, 수치할 때 쓰는 후암무치라고 하는 부끄러울 치 활용되는 한자의 쓰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마음 심자가 여기에 붙어 있었겠죠. 마음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치부를 드러냈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것을 드러냈어요. 약한 점인데 하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쓰이기도 하죠. 반면 재산을 모았어요 라고 하는 치부라는 동음이어와 아니면은 치부라고 하는 말에서도 그렇다고 여기어 두는 것, 생각해 두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그걸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이렇게 쓰는 또 다른 동음이어 한 3가지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선풍도 보통 우리가 뒤에 한 글자를 붙이면 선풍적인 인기 할 때 쓰는 돌선자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선풍적 인기가 됩니다.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동음이의어 중에 선풍기가 있다고 했어요. 선풍적이라는 거하고 선풍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선풍기라고 할 때 선은 부채 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선풍기가 되고 파초선이라고 하듯이 용왕님 옆에서 부채 들고 서 있잖아요. 그게 잎이 큰 식물, 거기서 비롯된 파초라는 식물에서 파초로 만든 부채, 파초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동음이어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또 느끼셨죠? 그냥 답이 1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는 그냥 그렇게 딸랑 한 줄 나와 있을 뿐이지만 저는 무수히 많은, 더 많은 살을 붙여 어휘를 한자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양이 늘어나는 국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향의 동음이어를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다는 게 다 동음이의어죠. 흔히 표제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자가 달라요. 표제어가 다르면 동음이어.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다이어라고 했습니다. 역시 지향의 뜻이니까 반드시 뜻이라는 말이 직역으로 들어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지정하다, 손으로 가리키다라는 것에서의 한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맥적 의미입니다. 문맥적 의미를 2차적 의미, 내포적 의미,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 비유적 의미 이런 전위적 의미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사전적 의미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문맥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문맥을 살핀다라는 것은 비단 그 단어만이 아니라 앞에, 뒤에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되겠죠. 아까처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쓰느냐까지 묻고자 합니다. 자, 본디 어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 그리고 다양한 문맥적 의미들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자, 이것도 고유어의 의미 한 번만 가볼까요? 어휘, 어법 대부분 고난도이니까 특히 어휘는 완전 고난도들이 많죠. 자, 그중에 들어본 듯한 갈무리, 가탈, 싹수, 무람 없다, 몽이라는 단어. 사실 이 정도는 평소에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의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때 정답 4번을 보니까 자, 무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았다면 제가 원하는 첫 번째 부정적 의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무람 없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람 없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인데 뒤에 보니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 뒤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와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는 무람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의하면 삼감하고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없어야 그게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자, 순우리말이라고 했어요. 무는 없을 문과 이러면 순우리말, 고유어기 때문에 무람 없다라는 거. 사실 이게 원래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에도 나와요. 아버지인 조상훈에게 아들인 조덕기가 좀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그러시면 되겠어요? 아니 제 초등학교 친구인 홍경애라는 친구가 있는데 첩으로 막 그렇게 데려다가 나중에 방치하고 잘 보살펴주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막 따져요. 그 집안 약간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30년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1931년 소설 염상섭의 3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괜히 찔리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아들이 지적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니 이런 젊은 놈이 말이야. 어디 아버지에게 이게 와서 이야기야. 이런 무람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무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버릇 없다라는 거예요. 버릇 없다. 예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이 버릇 없다로만 그냥 딱 가도 좋아요. 무람 없다. 무람 없다. 그렇죠? 하지만 예문에 의하면 무람해서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오히려 무람하다라는 것은 좋은 거고 무람이 없다라는 건 안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상반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4번이었고요. 반대로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 갈무리는 글자 안에 살짝 힌트가 보여요. 마무리.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연상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빨리 시작을 해주세요. 갈무리, 무리, 마무리, 무리입니다. 나훈아의 노래 제목에도 있어요. 테스형을 불렀던 나훈아 역시 갈무리, 갈무리. 원래 나훈아 노래 제목 중에 무시로라는 한자어도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보고 싶다, 늘 보고 싶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그거는 한자인 무시라는 한자가 들어가고요. 갈무리는 순우리말. 참고로 갈무리는 정리, 정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책상 정리를 하는 거. 책상 위를 잘 갈무리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보통은 마무리입니다. 저도 문제집 중에 예전에 갈무리 모의고사, 갈무리 특강 이런 거 선생님들이 종종 하십니다. 마무리 특강 말이죠. 자, 까탈이라는 것도 우리가 된 소리로 말하면은 이게 까탈이에요. 까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럽다 이렇게 많이 붙이는 단어는 대부분 아시죠. 따라서 뒤에 보니까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것을 까탈이라고 해요.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갖고 까탈을 부리고 있어. 안 좋은 거겠죠. 반찬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 모두 맞다라는 것이고요. 입맛이 까탈스럽다. 입맛이 까탈스럽다 이렇게 하겠죠. 참고로 까탈스럽다라는 것은 예전에 비표준어였어요. 예전에는 비표준어였지만 지금은 추가 표준어가 되면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알겠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모두 표준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어법에서, 어문 규정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유어로 끝내지 말자는 거죠. 어문 규정까지 확대해 주세요. 자, 싹수죠. 원래 우리가 싹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싹수가 보이면 좋은 거죠. 하지만 싹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싸가지. 싸가지라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싹이어야 되는데 싹이 없어. 그것을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싸가지는 표준어는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많이 쓰지만 추후에는 표준어가 될지도 몰라. 그러나 현재는 아닙니다만 싹수라는 것까지 플러스로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싹수가 보인다. 하지만 없으면 싹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싹이 잘해야 되니까 말이죠. 조금 더 이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 몽리라는 겁니다. 몽리라는 것은 어떤 심술, 줄이면 딱 줄여 심술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를 외울 때는 다 길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용리에 배웠죠. 그러면 다 빼고 짧게 외워도 돼요. 그렇죠? 애초에 심술이 그런 거지 뭐. 대우를 받지 못해서 내는 심술이래요. 그래서 몽리를 부린다. 아니면 몽리가 세다. 여기 예문에서 몽리가 굳다라고 부정적으로 쓰게 된 거죠. 특히 정치권에서 흔히 팽당했을 때 한때는 뭐 나를 뭐 잘 대해준다고 정치권에서 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나를 잘 대우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버리냐 이렇게 하면서 몽리가 굳다, 몽리를 부린다 이렇게 예전에도 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던 김종필이 이제 총리도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 싫어, 뭐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이러면서 몽리를 부리면서 칩거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몽리 되겠습니다. 심술궂은 성질,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역시 5개의 어휘였습니다. 모두 중요하고요. 이제 정답도 정답이거니와 오답.
오답으로 나왔던 바로 그 단어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또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도 자료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책에 있는 모든 어휘를 정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고유어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어휘들이 많아요. 예시도 있어요. 그런 단어들의 일부를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역시 아까 사전적 의미도 있었고요.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대부분 들어본 말이에요. 차출, 심의, 회자, 제기, 활약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이 회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건데 앞뒤의 내용을 보니까 범죄자로 이름이 회자된다고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회자라는 것은 반드시 칭찬에 써야 하는 긍정적인 의미. 사전적으로 보았더니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회와 구운 고기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기본 반찬이었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로 돌아갑시다. 그때는 가공식품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림 속에 보면 막 창 들고 막 이렇게 내까 이렇게 보고 있는 원시인들 보이잖아요. 생선회 있죠. 우리가 지금이야 뭐 엄청 회 뭐 고급스럽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었다는 거예요. 날 것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역시 불에 바로 구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도구를 사용하면서 신석기 시대에 불을 사용하면서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불에 구워 먹은 게 직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죠.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대신에 어떤 내용이 오르내리느냐? 오니 칭찬의 말이 오르내린더라라는 거죠. 좋다고 회자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작품 같은 거 있죠. 야, 이 소설이, 이 시가 좋다고 회자되고 있어요. 좋은 노래라고. 야, 이게 정말 나라가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 회자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회자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거죠. 자, 이제 회자라는 단어, 오직 칭찬에만 써라. 100% 칭찬에만 써라. 근데 지금 여기서 범죄자와 1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사람들에게 부정적 의미로 오르내린다 그러면 낙인이라는 게 있죠. 낙인. 불도장이죠. 불도장. 그래서 불화변이 들어가는 불에 그을릴 낙이라고 하면 돼요. 불 사르다라고 해도 돼요. 도장이죠. 이게 낙인 찍히다, 낙인 찍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주홍글씨 같은 거 있죠. 범죄자에게 불도장으로 새겼단 말이죠. 이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가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나 판단을 이야기할 때 판정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쓴다면 이것은 좋은 의미의 회자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차출되었어요. 달을 찾자, 날 출자, 뭐 뽑아서 갔어요 이런 거고요. 또는 심의하였어요. 그래서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 이것이 심의하였다라는 것이고. 자, 4번에 제기입니다. 다시 제자, 뭐 당연히 일어서다라는 다시 일어서는 게 제기. 우리 같으면 뒤에 어법에서는 중복된 표현으로 종종 나오는 다시와 제를 겹치면 안 되죠. 다시 제기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재생산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제기와 함께. 전혀 관계없는 어휘의 제기, 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휘의 제기가 당연히 있겠죠. 어문 규정으로도 포함해야 할 끌 제자를 통해서 문제를 이끌어서 하는 거 문제 제기가 됩니다. 활약도 살 활자와 뛸 약자가 들어가겠죠. 발족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뛰어오르는 뛸 약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걸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할 땐 또 긍정이고요. 여기서는 눈부신 활약을 했어요. 친숙하게 쓰는 말이니까. 역시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항상 좁힐 준비하시고 한자 나오면 꼭 한 번씩 써보시고 더뎌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느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뭐 2주 완성,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주 완성처럼 보이지만 실전에 가면 학생분들이 많이 후회하고 뭐 도움도 안 됐고 실제 이거는 적합성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검증받은 책이기 때문에 문제 번호 순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만 하시면 되잖아요. 추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이 강의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라도 제가 조금 더 성실하게 가능하면 시간을 정말 50분 가까이 채워서 20분, 30분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분 가까이 채워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명품 기본 이론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시중에 유형 해설서이지만 훨씬 더 강의를 통해서 그 이상 200%, 300% 이상 해드리고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입니다.